하물며 병아리도 할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이 못할까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의도 혹은 생각이 강하다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저자는 심지어 복권 당첨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사람들이 겪은 경험을 통해 보여드릴 것이며 그 중에서도 다니엘의 이야기는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겁니다. 그는 매일 전력 투구하던 젊은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었고 그의 삶은 뒤바뀌었습니다. 과연 다니엘은 이 위기를 어떻게 했을까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 몸의 놀라운 에너지 센터들과 생각이 현실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생각만으로 우리 몸과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진실임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자는 1장에서 애나라는 여성의 인물을 사례로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평화롭게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절망의 시작도 함께였습니다. 갑자기 경찰이 집으로 와서 남편의 자살 소식을 전합니다. 그녀는 너무 큰 충격에 어이가 없었지만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애나는 몸이 급속도로 쇠약해져 직장을 다닐 수 없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남편은 꽤 성공한 변호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상태가 엉망이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애나는 들어본 적도 없는 액수의 빚을 갚아야 하는 처지에 있었고 아이들은 어떻게 키울지 막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혼자서 키우는데 마음속에서 항상 되뇌인 것은 나쁜 놈, 책임감 없이 나한테 다 떠넘기고 죽어버렸어 였습니다. 애나는 이렇게 9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죽은 남편을 저주하였고 그러다가 갑자기 하반신에 마비가 왔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면역체계가 척추 아래 신경을 공격하는 바람에 애나는 하반신 마비가 왔던 것입니다. 애나가 이렇게 된 것은 사실 자살한 소식을 들은 과거 충격을 계속해서 같이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경험을 계속 경험한다니 무슨 말인 걸까요? 우리 몸은 원래의 사건과 그 사건을 기억하는 것 사이의 차이점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녀는 남편을 저주하며 계속 같은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몸은 감정이 일어나면 화학적 물질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애나는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들었던 그때의 감정이 화학적 물질을 분비하던 그 똑같은 물질을 계속해서 분비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트라우마를 경험하면 우리는 신경학적으로 그 경험의 회로 안에서 생각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화학적으로 그 사건이 야기한 감정들만 느끼려고 하며 그 결과 우리 존재 상태 전체가 생물학적으로 과거에 갇히게 된다. 애나는 남편의 빚, 본인의 병원비, 아이들까지 케어하는 것 모두 감당하기가 매우 힘들어졌습니다. 당연히 애나는 모든 사람, 모든 것에 예민하게 반응했고 머릿속은 혼란 그 자체였으며 무슨 일에도 집중하기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4년이 지난 2011년 애나는 소화계 쪽에서도 문제가 오기 시작했고 위장 입구에 종양이 발견되고 의사가 식도암 진단을 내렸습니다. 방사선 치료까지 받던 애나는 감정적,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애나는 처음으로 도와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애나는 자신이 변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변해야겠다고 결심했고 모든 약물 복용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2011년 애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살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 결심이 애나가 가진 내부 에너지의 증폭을 야기했고 그 에너지가 애나의 몸을 그 결심에 반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애나는 달라지기로 하였지만 방법을 잘 몰랐습니다. 한편 애나는 저자를 만난 뒤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반신 마비, 우울증, 쇠약해진 면역체계, 궤양, 심지어 암에 이르기까지 지금의 내 인생을 만든 사람이 바로 나라면 그와 똑같은 열정을 거꾸로 쏟는다면 모든 것을 되돌릴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새롭고 강력한 깨달음과 함께 애나는 치유를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하루에 2번씩 명상을 하였고 처음에는 매우 어려웠다고 합니다. 많은 의심이 몰려왔고 어떤 날에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앉아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명상을 하였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녀에게 순진하고 멍청하다고 했고 계속 그러다가는 죽을 거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의사 같은 권위자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으니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래도 애나는 계속 명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차츰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아이들 문제, 다양한 육체적 한계 때문에 지치는 날도 많았지만
애나는 그런 상태를 핑계삼아 그만두지 않고 계속하였습니다. 애나는 과거의 자신과 결별하고 새로운 미래를 믿는 쪽에 더 힘을 쏟았습니다. 애나는 명상을 끝내고 일어날 때는 항상 명상을 하려고 앉던 본인이 아니고 싶었습니다. 명상을 통해서 애나는 본인이 원하는 미래가 일어나기 전에 그 미래가 어떤 느낌일지를 자신의 몸에 알려줄 수 있다는 걸 배우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이나 그녀의 몸 상태는 그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나는 약 4년 동안이나 아팠으므로 다시 몸을 되돌리는데도 그만큼의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계속했습니다. 애나는 점점 더 심화적인 명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9월 남편이 떠나고 6년 만에 암세포는 완전히 사라졌고 식도에 있던 종양도 치유되었습니다. 혈액검사에서도 암에 대한 징후는 없었습니다. 2016년에는 심리상담기관을 설립하여 20명이 넘는 상담사와 전문 인력을 고용했습니다. 지금은 경제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생각만으로 애나가 병을 얻었던 것과 다시 생각만으로 애나가 모든 병을 치유하고 심지어 경제적 안정까지 얻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20대의 열정적인 사업가 다니엘은 그의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날마다 전력을 다해 일했습니다. 일주일에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은 그에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는 조금만 더 힘을 내면 목표에 도달할 수 있어라고 스스로를 다그치며 끊임없이 자신을 몰아세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고객과의 갈등이 폭발하면서 유선상 큰 소리로 다투다가 갑작스러운 심한 두통과 함께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회복했는데 그때부터 엄청난 두통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좀 쉬면 괜찮아지려니 했지만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유명한 의사란 의사는 모두 만났지만 결국 영양제 40알을 먹으라는 처방만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밀 검사를 해도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의사는 검사 결과만 보고 다니엘이 없는 병을 괜히 만들어내고 있는지 의심을 하고 또 다른 의사는 업신여기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다니엘은 이대로 안 되겠다 싶어서 대체의학을 찾았고 대체의학에서는 다니엘에게 전자기파 과민증을 진단했습니다. 이 과민증은 의학계에서도 논란 중이며 세계보건기구는 현재 이를 증상 정도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줄여서 EHS라 합니다. 우리 뇌의 78%가 물로 구성되어 있고 무기질을 함유하고 있는 이 물에 전도 능력이 있음을 감안한다면 전자기파에 과민한 사람들의 경우 그들 뇌 속에 일반적인 전자기 전하라도 주변에 전자기파를 방출하는 물체가 있으면 증폭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두통과 만성 피로에 시달리게 되고 급기야 사업체는 문을 닫고 빚을 지게 되었으며 그동안 힘들게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 집에서 얹혀 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다니엘은 전자기파를 방출하는 곳이면 어디든 가까이만 가도 두통이 1000배는 심해졌다고 합니다. 다니엘은 집안의 조그만 방 침대 위에 전자기파 차단용 공을 설치해 놓고 그 안에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또래 친구들은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승진도 하고 집도 사는 와중에 본인만 이러고 있으니 자살 충동까지 느꼈다고 합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기운을 차릴 수 있는 날이 30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니엘에 따르면 명상을 하기 시작하고 더디긴 했지만 통증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느꼈고 어느 날 갑자기 머릿속에서 라이트쇼가 펼쳐지는 것 같은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 명상 후 10분 정도 통증이 느껴지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간은 점점 길어졌고 다니엘은 이제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일부러 1인 사무실을 임대하여 휴대폰과 TV 등 전자기파를 방출하는 물건을 가져다 놓고 그 안에서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방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힘들었지만 명상을 시작하면 차츰 나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두통이 사라지더니 만성 피로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지금 다니엘은 본인 스스로 100% 치유되었다고 하고 다시 일을 시작해 모든 빚을 갚았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하루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만 일하면서도 예전에 스트레스에 쩔어가며 고군분투하던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치유가 되고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조 디스펜자 박사에 따르면 우리 몸에는 8개의 에너지 센터가 있습니다. 이 에너지 센터는 각각의 기능을 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 3개의 에너지 센터는 생명을, 위 5개의 에너지 센터는 좀 더 고차원적인 부분을 관여합니다. 또한 이 에너지 센터들은 마치 작은 뇌처럼 독립적으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에너지 센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기본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만나면 특별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며 이 에너지는 자신만의 주파수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하자면 우리가 원하고 느끼는 것이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끌어당김의 법칙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풍요롭게 살고자 하는 꿈은 우리의 생각과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했을 때 느끼는 기쁨, 힘, 삶에 대한 열정은 모두 우리의 감정입니다. 매일의 즐거움, 여유, 관대함, 행복, 사랑, 감사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 생각과 감정이 합해졌을 때 몸 내면에서 큰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에너지는 곧 뇌가 받아들이고 화학물질을 분비하기 시작하여 실제로 우리가 이미 그것을 이룬 것처럼 행동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과학적으로 풀이한 겁니다. 이 끌어당김의 법칙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과학자 르네 페크 박사가 이를 실제 실험으로 증명했습니다. 갓 태어난 병아리는 처음 보는 어미를 바로 따르게 되는데 이는 각인이라고 불립니다. 르네 박사는 병아리가 있는 곳에 무작위로 움직이는 로봇을 넣어 병아리들이 로봇을 어미로 인식하고 따라다니는지 관찰했습니다. 로봇은 그 우리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병아리들만 골라내서 바로 옆에 우리에 집어넣었습니다. 이제 이야기가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병아리들을 다른 우리로 옮기고 로봇을 병아리들이 있는 쪽을 볼 수 있게 한 뒤 다시 관찰했습니다. 놀랍게도 로봇의 움직임이 변했습니다. 마치 병아리들이 있는 쪽으로 끌리듯 로봇이 그들 쪽으로 치우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아리들의 각인이 물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확실한 실험이었습니다. 병아리들의 각인을 병아리들이 가진 의도 혹은 생각으로 본다면 생각만으로 물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사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하물며 병아리도 할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이 못할까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있을지 상상되지 않으세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의도 혹은 생각이 강하다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저자는 심지어 복권 당첨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의 의도와 감정이 결합하면 그것은 강력한 에너지를 생성하고 이 에너지는 우리를 둘러싼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한 주파수를 가집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 다시 에너지 센터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첫 번째 에너지 센터는 우리 몸의 생식기관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센터는 생식, 출산, 배설, 성적 활동, 그리고 성적 정체성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성의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남성의 테스토스테론과 같은 호르몬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 센터는 막대한 창조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이 센터가 균형을 이루면 창조 에너지가 활발하고 성적 정체성도 탄탄해집니다. 이 에너지에 우리가 의도를 넣게 되면 에너지가 생기고 그 에너지로 인해 화학물질을 분비하여 몸이 생리적으로 변화해 성적인 행동을 할 준비를 하는 곳입니다. 이 에너지가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세 번째 에너지 센터에 도달하면 우리 몸은 무의식적, 즉 잠재의식의 수준에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는 우리의 의식적인 통제를 넘어서는 영역입니다. 잠시 책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우리는 누구나 아주 섹시한 사람을 보았을 때 그런 에너지를 느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에너지가 이 신경조직 혹은 신경총을 통해 움직이면 바로 그 수준에서 마음이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이 에너지 센터가 활성화될 때 이 에너지 센터는 자신만의 마음을 갖게 된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에너지 센터는 미니 뇌를 가지고 있는데 이 미니 뇌들이 움직여 잠재의식에 들어가면 각각의 마음마저 갖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에너지 센터는 직감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전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자는 이 위치를 배꼽 아래쪽에서 조금 뒤쪽이라고 합니다. 이 에너지는 제2의 뇌라고 불릴 정도로 수억 개의 신경세포들이 있으면서 서로 연결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척수나 말초신경계보다 더 많은 신경세포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좋은 기분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인 세로토닌도 95%가 뇌가 아닌 장에서 발견됩니다. 또한 이 에너지 센터는 사회 조직과 구조, 관계, 지원 시스템, 가족, 문화, 대인관계를 관여합니다. 이 센터가 균형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이 속한 환경이나 세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 에너지 센터는 배 중간에 위치하며 위장, 소장, 비장, 간, 담낭, 부신, 신장을 관장합니다. 이 센터는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 같은 호르몬의 분비, 신장의 레닌, 엔지오텐신 같은 호르몬의 분비, 위장의 펩신, 트립신, 엽산 같은 효소 분비, 간의 온갖 효소 분비에 관여합니다. 이 센터는 복강신경총이라고도 불리는 태양신경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치유를 담당하는 자율신경계입니다. 마스터마인드 책에서도 저자가 언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의 무의식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뇌와 심장에 있는 것이 아닌 바로 배 중간 태양신경총에 있습니다. 이 에너지 센터는 매우 중요하여 책의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에너지 센터는 우리의 의지, 힘, 자존감, 통제력, 충동, 공격성, 지배력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행동, 개인적인 권력, 자부심 그리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자 하는 의지 등이 이 센터와 연결되어 있다. 이 센터가 균형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의지와 욕구를 이용해 삶의 환경이나 조건을 바꿀 수 있다. 두 번째 에너지 센터와 달리 이 세 번째 센터는 환경이 안전하지 않거나 예측이 안 된다고 느낄 때 자연스레 활성화되며 우리는 곧장 자기 자신과 자신이 속한 부족을 보호하고 돌보게 된다. 이 센터는 우리가 무언가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 몸을 움직일 필요가 있을 때에도 활발해진다.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바로 여기가 우리의 무의식이 흘러나오는 곳입니다. 이곳이 균형 상태에 있어야 하고 첫 번째와 두 번째 에너지 센터로부터 연결이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의도를 여기에 넣을 수 있습니다. 자기계발 서적에서 많이 나온 아침에 일어나서 되고 싶은 것 말하기, 100번 쓰기, 자기 전에 큰 소리로 외치기 등이 모두 우리가 가진 생각을 이 무의식의 에너지 센터에 넣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세 번째 에너지 센터는 감정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분노에 대한 감정을 가지게 되면 세 번째 에너지 센터에 있는 부신의 불이 켜지면서 호르몬을 내보내고 화가 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 센터를 통해서 특정 에너지 주파수를 방출합니다. 그 주파수의 의미는 내가 지금처럼 느낄 수 있는 화가 나고 분노할 수 있는 또 다른 건수를 보내주세요 입니다. 예를 들어 단지 생각으로 내 상사는 부당해 라고 생각하면 뇌 속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이어서 월급도 너무 적어 와 일도 너무 많아 라는 네트워크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활성화는 일정 수준의 마음이 형성되고 그 마음으로 인해 전두엽 안에 내면의 표상이 생겨납니다. 이 내면의 표상은 당연히 화가 나 있는 본인의 모습입니다. 전두엽은 내면의 생각이 실제보다 더 실제같이 느껴지게 만드는 곳입니다. 그럼 이 이미지를 그대로 아무 분석 없이 받아들인 신경 전달 물질이 세 번째 에너지 센터 부신으로 전달되고 특정한 에너지를 형성하여 같은 느낌을 날 수 있는 것을 끌어당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화가 나면 계속 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신이 피로해지기 시작하면 소화장애, 신장기능 약화, 면역체계 약화 같은 문제를 낳기 시작하고 성마름, 조급함, 좌절감, 편협함 등의 심리적 부작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하나의 생각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뇌에서 연관기억을 네트워크로 형성하고 이를 전두엽에서 이미지를 만들며 이 이미지를 받아들여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가 분노의 감정이라면 세 번째 에너지 센터에서 받아들이게 되고 부신에 불이 켜지면서 그 감정을 더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것이 지나치면 소화장애가 일어나고 조급해지고 편협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형성되는 것은 장기 기억이 되고 계속해서 과거 속에 살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생명에 관련된 아래쪽에 위치한 3개의 에너지 센터를 살펴봤습니다. 이 에너지 센터가 만약 생명에 관련된 것에 치우치지 않고 조금 덜 쓰게 만들 수 있다면 그만큼 몸의 균형을 찾는 데 쓸 에너지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를 피정기간이라고 하는데, 피정기간에는 당연히 친구, 아이들, 동료들, 약속 스케줄, 일, 컴퓨터, 집안일, 휴대폰 등 일상적으로 받던 자극을 덜 받게 하는 것이 관건이고 먹는 것을 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 몸은 과거의 생각과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생명과 관련된 이 에너지 센터를 생명에 관련된 것에 모두 쓰게 하지 않고 몸의 치유를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 다니엘이 한 명상의 결과입니다. 결국 다니엘은 두통과 만성 피로에서 회복되었고 예전에 스트레스에 절며 일했을 때보다 더 적게 일하며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에너지 센터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통해 우리 본인을 스스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4번째 에너지 센터부터 8번째 에너지 센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번째부터 8번째 에너지 센터는 생존을 넘어 좀 더 고차원적인 것에 관여합니다. 4번째 에너지 센터는 바로 심장에 있습니다. 이 센터는 사랑, 보살핌, 양육, 자비, 감사, 감격, 감탄, 친절, 고무, 이타심, 온전함, 신뢰 같은 감정들에 관여합니다. 이곳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는 자리입니다. 이 에너지 센터가 균형 상태에 있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공동의 선을 위해 협력하게 됩니다. 삶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온전하다고 느끼며 만족합니다. 책에는 펠리샤라는 인물에 대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독하게 분석적인 의사가 이런 경험을 했다면 누구라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펠리샤는 태어난 지 3개월 때부터 피부병들을 알아왔다고 합니다. 그 아픔이 그녀를 의사의 길로 이끌었죠. 10년 동안 7만 명의 환자를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 자신의 고통은 여전했습니다. 모든 의학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의사인 펠리샤조차 대체 의학을 찾다가 조 디스펜자의 워크숍에 참여하게 됩니다. 참여는 했지만 펠리샤가 의사이기 때문에 워크숍에서 알려주는 명상과 호흡법에 그다지 믿음이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대로 해줄 테니 한번 두고 보자는 마음이 더 컸다고 합니다. 몇 달 뒤 명상이 시작되자 펠리샤는 가능성과 미지의 세계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따라 이상하게 호흡을 할 때마다 그 감각이 더 강해졌는데 전날에는 숨을 못 쉴 것 같아 거기서 명상을 멈췄지만 이번에는 계속 가보기로 했습니다. 호흡에 집중하고 고양된 감정, 사랑, 감사를 느끼려고 할 때마다 몸이 더 심하게 거부하는 듯 했습니다. 내면의 싸움에서 거듭 이기고 나자 몸이 마침내 항복했습니다. 펠리샤는 이때 뇌 측정 장비를 착용하고 명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뇌 주사 사진을 보면 뇌의 에너지가 높을 때 나타나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연구진조차 측정값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발작하는 것 같은데? 라고 말할 정도로 큰 에너지가 뇌에 몰렸습니다. 뇌에는 뇌파라는 것이 있는데 정상 상태일 때는 베타파 상태입니다. 이 뇌파가 명상을 시작하면 고베타파로 변했다가 더 높은 에너지의 감마파 상태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 감마파의 수치가 정상보다 190SD 높은 수치를 보여준 것이 펠리샤의 뇌 측정 결과였습니다. 그날 이후 펠리샤의 피부는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고 새로운 연인도 생겼다고 하며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조 디스펜자의 워크숍 강단에 나와 본인의 경험을 사람들에게 말해주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 한계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줘서 정말 감사해요. 힘들고 지칠 때면 제 경우를 떠올리세요. 지독하게 분석적인 의사가 이런 경험을 했다면 누구라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펠리샤는 4번째 에너지 센터인 심장에서 나올 수 있는 감정인 사랑과 감사를 최대 한도로 활용하여 뇌파를 변경해 우리 몸속의 자율신경계가 자연 치유를 하도록 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 심장은 고대부터 아주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우리에게 생명력과 지혜를 주는 것이 뇌보다는 심장이라고 믿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인들과 그리스인들도 모두 심장을 영혼의 센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심장을 우리 몸 안에서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열의 원천으로 보았고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심지어 살아있는 인간의 심장을 뽑아 태양신에게 바치는 희생제일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고대 로마인들도 심장이 생명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장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자는 심장의 중요함을 특히 강조해서 따로 챕터를 할애할 정도입니다. 잠시 책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속에 비장, 간, 신장 같은 다른 모든 기관들을 제쳐놓고 왜 유독 심장만이 지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지 궁금해할지도 모르겠다. 지난 2013년부터 우리는 심장 기능의 일관성 및 변형 상태를 측정하고 정량화하려 애써왔다. 이 작업은 심장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 그 결과 우리는 심장에 고양된 감정들이 사랑, 자비, 감사, 기쁨, 합일, 수용, 이타심 등의 의식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런 의식들 덕분에 우리는 공동체를 파괴하고 생명 에너지를 뺏어가는 스트레스를 느끼기보다 충만함과 온전함을 느끼고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었음을 느낀다. 문제는 심장의 이 고양된 감정들이 우리가 필요할 때 스스로 생산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 환경에 의해 어쩌다 한 번씩 생겨난다는 것이다. 마스터키 시스템을 빌려서 말하자면 보편적 정신과 보합이 된 상태일 때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는 겁니다. 이 하나라는 것은 양자역학의 개념을 빌려서 설명하기도 하는데 우리 모두가 원자를 둘러싸고 있는 전자라는 개념입니다. 이는 뒷부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네 번째 에너지 센터인 심장으로 돌아와 보죠. 20세기가 막 시작될 때까지만 해도 심장병으로 죽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집계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엔 기술이 부족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점점 심장 관련 질환 때문에 의료 서비스와 의약품에 들어가는 돈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스트레스입니다. 저자는 연구진들과 함께 심장 일관성에 대해 다양하게 연구해왔고 그 결과 외부 환경의 변화에 상관없이 우리 스스로 내면의 상태를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심장의 일관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심장은 아래 세 개의 에너지 센터에서 에너지를 받아서 고차원의 에너지로 보내기 전에 먼저 이를 증폭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일관성을 가진 심장이라면 증폭의 힘이 더 크고 일관성이 부족하면 증폭의 힘이 약하게 됩니다. 잠시 책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심장이 일관성을 획득해 신경계가 뇌 에너지, 창조성, 직관력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반응하면 실제로 우리 몸의 모든 기관들의 긍정적인 효과가 일어난다. 이제 심장과 뇌가 함께 일하게 되고 우리는 더 온전해진 느낌, 연결된 느낌, 만족스러운 기분을 느끼게 된다. 단지 우리 몸 안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 모든 사람들하고도 말이다. 심장 중심 상태에 있을 때 느끼는 온전함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결핍감이나 다른 무언가에 대한 욕구를 일소해버린다. 온전함, 하나임이라는 이 창조적인 상태에 이를 때 드디어 인생이 마술을 부리기 시작한다. 이때 우리는 더 이상 이원성이나 분리의 관점에서 창조하고자 애쓰지 않기 때문이다. 즉 내면의 결핍, 공허함, 분리의 느낌을 없애줄 무언가를 더 이상 외부에서 찾지 않기 때문이다. 그 대신 우리는 새롭고 이상적인 자아에 점점 더 친숙해지면서 스스로 새로운 경험을 창조하게 될 것이다. 매일 창조의 과정을 가지면서 충분한 시간 동안 적절히 심장센터를 활성화한다면 미래가 이미 일어났다고 느끼게 되는 때가 올 것이다. 이미 온전하다고 느끼는데 어떻게 결핍을 느끼고 욕구를 느끼겠는가? 네 번째 에너지 센터는 모든 에너지 센터 중에서 가장 강력한 자기장을 생산해내는 곳입니다. 뇌가 생산하는 자기장보다 5,000배나 더 강력하다고 합니다. 이곳에 일관성을 가지기 위해서 심장에 고양된 감정들인 사랑, 자비, 감사, 기쁨, 합일, 수용, 이타심을 느껴야 합니다. 실제로 워크숍에서 하루 15분에서 20분씩 이 감정을 느끼고 유지했을 때 그 에너지가 면역세포 유전자들의 신호를 보내 글로불린 항체 A라는 단백질을 생성했습니다. 이 단백질의 생성 증가가 일관성 있는 심장에서 나오는 수많은 긍정적인 효과의 증거입니다. 이 단백질이 잘 생성되지 않으면 심각한 면역 결핍 상태가 됩니다. 이 감정을 느끼는 것만으로 네 번째 에너지 센터는 활성화되면서 일관성을 가지게 되어 뇌파 패턴에도 일관성을 직접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에 우리가 되고 싶은, 성공하고 싶은, 돈이 많은, 사람 관계 좋은 상태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 감정을 느낄 때
심장과 뇌가 일관성을 가지게 되고 서로 신호를 교환하며 신경 네트워크에 미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무의식에도 그 미칠이 스며들어가고 결국 우리가 바라던 것을 할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집니다. 모든 자기계발 서적이 생각에 대해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생각으로 인해 우리가 실천하고 움직이면 더 큰 기회, 해결해내면 또 더 큰 기회가 생기고 이렇게 야금야금 성공을 향해 갈 수 있다고 모든 자기계발 서적이 강조합니다. 네 번째 에너지 센터가 너무 중요하여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럼에도 책의 내용을 전부 씻지 못했다는 아쉬움과 욕심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장에 대한 내용을 한 개만 더 하고 다음 에너지 센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품고 있는 감정이 실제 경험에서 온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이게 실제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심장의 일관성이 우리의 감정에 따라 내면에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외부의 무언가가 우리의 감정을 바꿔주기를 기다리는 대신 심장에서 우러나오는 고양된 감정들을 느끼겠다고 의도적으로 선택할 때 우리는 우리가 진정으로 되고자 하는 사람, 즉 심장 위주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원하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에너지 센터는 목 한가운데 위치하며 갑상선, 부갑상선, 침샘 및 목 조직을 관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갑상선 신경총이 있습니다. 이 에너지 센터는 네 번째 에너지 센터인 심장에서 느낀 사랑을 표현하고 자신의 진실을 이야기하며 언어와 소리를 통해서 자신의 현실에 개인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일에 관여합니다. 이 센터가 균형에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의 진실을 소리내어 말하고 자신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심장의 일관성을 이룰 수 있다면 이미 스스로의 인생에 만족하고 기뻐하는 상태이므로 그런 생각과 느낌이 이 다섯 번째 에너지 센터에 그대로 전달되어 좋은 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라면 좋지 않은 감정들이 계속 앞선 세 개의 에너지 센터에 영향을 끼치고 소화불량, 생식장애가 생겨 각각 생존에 더 에너지를 쏟고 있는 균형적이지 않은 상태일 때 말이죠. 그때는 심장이 하는 역할인 증폭도 나쁜 감정을 증폭하게 되고 다섯 번째 에너지 센터는 이를 받아 좋지 않은 말들을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 에너지 센터는 목과 정수리 중간에 위치해 있는데 뇌의 중앙에서 약간 뒤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센터는 송과선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 송과선을 제3의 눈이라고 하는데 이 센터가 열리면 우리는 마치 라디오 안테나를 맞추듯 오감 너머의 더 높은 주파수들에 우리의 안테나를 맞출 수 있습니다. 저자는 심장처럼 송과선에 대해서도 챕터를 할애해서 자세히 설명했는데요. 요약을 하자면 송과선은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같은 호르몬을 분비하는 곳입니다. 세로토닌은 낮에 빛의 반응에 깨어있게 하고 멜라토닌은 밤에 어둠의 반응에 자게 만드는 생체 주기의 중요한 호르몬들입니다. 여기서 멜라토닌의 화학적 파생 물질들을 생산해 현실을 다른 관점으로 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로토닌은 낮에 빛과 함께 활동하는 호르몬으로 우리 뇌를 긴장 상태에 있게 하여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하려 합니다. 이때 뇌파는 긴장 상태에 있으면서 일관적이지 않은 베타파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로 우리가 시공간에 있음과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밤이 되면 멜라토닌이 나와서 반대작용을 합니다. 멜라토닌은 뇌파를 베타파에서 알파파로 늦추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명상을 하며 의도적으로 늦추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명상은 이 멜라토닌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를 관장하는 것이 송과선이기에 저자는 한 챕터를 할애했던 겁니다. 그리고 멜라토닌은 아드레날린 호르몬과 역적 관계에 있어 아드레날린 코르티솔 수치가 올라가면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가 됩니다. 이때 멜라토닌 수치는 밤이 되어도 내려갑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잠을 이루기 힘든 이유입니다. 또한 멜라토닌은 탄수화물의 신진대사도 향상시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탄수화물을 취해 지방으로 저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멜라토닌은 우울증에도 도움이 되며 노화 방지 호르몬의 수치를 늘린다는 사실도 입증되었습니다. 송과선은 이렇게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을 번갈아 분비하면서 몸의 리듬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리듬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이 의도적 활동이 특정 주파수를 또한 형성하고 외부 세계에서 그 주파수와 맞는 것을 찾아냅니다. 이 개념은 뇌가 고정된 구조가 아니라 유연하고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학습, 경험, 심지어 생각과 감정도 뇌의 구조와 기능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뇌가 습관적으로 자동 조종 장치를 누르기 전에 꼭 원하는, 성공하는, 돈이 많은, 인정 많은, 웃음 많은, 관계 좋은 나 자신을 상상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반복하는 간단한 습관들이 실제로 우리의 생물학적 현실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생각만으로 몸의 근육이나 화학 반응을 바꾼 혁신적인 실험 내용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알람을 끄고 좀 누워 있다가 인스타, 카카오톡, 유튜브를 살피고는 씻으러 간다. 볼일도 보고 이도 닦는다. 샤워를 하고 옷을 차려입은 후 부엌으로 가서 아침을 먹으며 핸드폰으로 나머지 유튜브를 본다. 어제 일어났던 것과 똑같이 행동한다. 이때 뇌는 과거에 접속하기 시작하면서 본인이 누구인지 확인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아마도 뇌는 어제와 똑같은 일상을 모든 신경에 전하고 이미 하루를 다 산 것처럼 편안하게 쉬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뇌가 이미 신경에 전달해 놓은 대로 하루를 살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뇌가 하는 일입니다. 만약 새로운 자극이 없다면 뇌는 우리를 어제와 같은 패턴으로 이끌며 하루를 예측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뇌가 편안함을 추구하며 무의식적인 습관으로 우리의 일상을 이끄는 방식입니다. 일상의 반복은 습관을 형성합니다. 이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습득한 생각, 행동, 감정의 자동 반응들의 모음입니다. 우리의 몸은 프로그램된 자동 조종 장치처럼 작동하며 시간이 흐를수록 이러한 프로그램은 우리의 생각마저 지배합니다. 우리는 이 일상을 너무 자주 반복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뇌나 의식적인 마음보다도 빠르게 반응하며 뇌는 단순히 이 자동 조종 장치의 버튼을 누를 뿐입니다. 이러한 패턴은 매일 아침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이는 곧 우리가 과거에 머무르며 예견된 뻔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시 책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똑같은 생각을 할 것이고 그 생각이 똑같은 선택을 부를 것이며 그 선택이 똑같은 행동을 이끌 것이고 그 행동이 똑같은 경험을 하게 할 것이며 그 경험으로 또 똑같은 감정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는 동안 당신은 뇌 속에 있는 신경 네트워크를 더없이 견고하게 다져가고 따라서 당신의 몸은 감정적으로 과거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과거가 바로 당신의 미래가 된다. 오늘 했던 행동을 내일도 모레도 계속 반복할 테니 기본적으로 오늘 일정표나 내일 일정표나 별반 다를 게 없다. 사실을 직시하자. 어제와 같은 일상을 계속한다면 내일이 어제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미래는 곧 과거의 되풀이가 된다. 어제가 내일을 만들기 때문이다.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의 평온한 일상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는 전혀 평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변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데 어제와 같은 행동만 하면 미래는 불보듯 뻔하다는 겁니다. 다시 책의 내용을 보면 어느 순간 예의 뻔한 일상을 바꾸는 미지의 어떤 일이 일어나려 한다면 당신은 아마도 일상이 무너질 것 같은 불안감에 적잖이 불쾌한 기분이 들 것이다. 그런 일은 성가시고 귀찮고 불편하기 짝이 없다. 따라서 당신은 이렇게 말한다. 내일 얘기해요. 지금은 바빠요. 이제 우리가 뇌가 불편함을 기피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자신이 그것을 싫어하는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저자는 이 명확하지 않은 경계를 우리의 이점으로 활용할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어떤 상황에 집중하면서 일련의 생각과 느낌 속에 계속 머물게 된다면 우리의 뇌와 몸은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머릿속에서만 벌어지고 있는지 구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온 마음으로 집중할 때 그것이 상상일 뿐이라도 우리 뇌는 실제로 일어나는 일로 여긴다. 따라서 몸도 그에 따라 생물학적으로 변한다. 즉 우리가 주의를 집중하고 머릿속으로 시연을 거듭하는 그것이 곧 우리의 몸 상태가 되고 우리의 미래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을 뒷받침하기 위한 실험 결과는 정말 혁신적입니다. 하버드의 한 연구팀이 피아노를 한 번도 쳐본 적이 없는 사람들로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닷새 동안 하루에 2시간씩 간단한 음악을 5손가락으로 치는 연습을 시켰습니다. 다른 한 그룹은 실제로 손가락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피아노에 앉아서 연습하는 상상만 하게 했습니다.
실험 후 찍은 뇌 주사 사진을 보면 두 그룹 모두 손가락의 움직임을 관장하는 뇌 부위에 극적일 정도로 많은 새 신경회로와 신경 프로그램을 만들어낸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다른 실험도 있습니다. 클리브랜드 클리닉에서 진행한 이 연구는 20세에서 35세 사이의 사람들이 12주 동안 일주일에 5회가량 이두박근에 힘을 주는 상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2주마다 연구원들이 그렇게 힘을 주는 상상을 하는 동안 그들의 뇌파 활동을 기록하고 근육의 힘을 측정했습니다. 실험이 끝날 즈음 실험 대상자들은 이두박근의 힘이 평균 13.5% 강화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상상만 했는데 근육이 성장한 것입니다. 그 효과는 실험이 끝나고도 석 달이나 유지됐다고 합니다. 또 다른 실험도 있습니다. 이건 더 신기합니다. 오하이오 대학의 연구팀은 29명의 자원자들의 팔목을 한 달 동안 깁스로 고정시켰습니다. 무의식적으로라도 팔목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전 실험은 상상을 하면서 힘을 줘서 근육이 생성된 것일지도 모르니까요. 이번 실험은 더 확실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원자들 절반은 일주일에 5일, 하루에 11분 동안 실제로 꼼짝도 할 수 없는 자신의 팔목 근육에 힘을 주는 상상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자원자들이 모두 깁스를 풀었을 때 상상하는 연습을 한 사람들의 손목 근육이 비교 대상자들의 근육보다 2배나 강해져 있었습니다. 머릿속 시연을 최대한 강력히 하면서 거기에 감정 요소까지 더해온 사람들은 그 경험을 훨씬 더 현실감 있게 했고 그 결과 더 확연히 변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걸 우리의 일상에 적용시켜보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날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기 시작할 때 우리 몸속에서는 이미 신경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화학적으로, 심지어 유전학적으로 그날이 이미 벌어진 셈입니다. 바로 머릿속 시험만으로 근육을 강화한 실험 결과처럼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장 뇌가 무의식에 가까울 때입니다. 아침에 무의식 상태에 가까운 뇌로 우리가 원하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이 어떨까요? 뇌가 이 상태일 때 상상된 이미지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매일 우리가 원하는 모습을 상상하면 뇌는 이를 받아들이고 몸은 그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변화로 가는 길입니다. 아침에 해야 할 일을 생각하는 대신 원하는 모습을 상상하면 자동 조종 장치의 버튼이 성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 미래를 뇌와 몸에 새기는 것은 마치 AI가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과거 데이터가 있어야 가능한 것과 같습니다. AI는 과거 데이터를 통해 연산으로 추측을 하지만 우리는 과거 데이터가 아닌 미래 데이터를 생각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미래가 이미 벌어진 일처럼 느껴지고 뇌와 몸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어 우리가 원하는 것, 성공하는 우리 자신, 목표를 이룬 우리 자신, 돈을 많이 벌게 된 우리 자신,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면의 느낌을 바꾸려면 늘 바깥에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더 행복해지고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외부의 어떤 것에 의존하고 소비해야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와 구독자님들은 우리 스스로 생각을 통해 우리 마음과 몸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내면을 바꾸기 위해 외부에서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말이 쉽지 실제로 여간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곧 말씀드리게 될 팀의 사례를 보면 매우 놀라실 겁니다. 한편 저자는 세상의 대부분 광고가 암시 감흥력으로 우리에게 스며드는 점을 착안하여 우리만의 성공 광고, 성공 영화, 즉 마인드 무비를 도구로서 활용해봄을 제안합니다. 암시 감흥력은 짧게 말해 분석적 사고 없이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상태일 때 뇌파는 평소에 베타파가 아닌 알파파나 세타파 상태입니다. 이 내용은 영상을 계속 듣다 보시면 자연스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책에는 팀이라는 사람으로 마인드 무비가 실제가 되는 사례를 알려줍니다. 팀은 고급 워크숍 과정에 참여하여 처음 마인드 무비를 만들 때 금화와 은화가 들어간 장면을 하나 넣었습니다. 팀은 오랫동안 두려움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을 힘들어했는데 두려움의 뒤에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끼는 감정이 있음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을 가치 있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금화와 은화를 넣었다고 합니다. 이후 마인드 무비에 몇 가지 이미지를 추가해서 자신의 비전을 더욱 진전시켰습니다.
부를 뜻하는 한자를 자신의 가치에 대한 추가 상징으로 사용했고 풍족이라는 단어도 넣었습니다. 팀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나에게로 흘러들어오면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팀은 매우 분석적인 사람이지만 만화경과 함께 계속 자신의 마인드 무비를 본 결과 그런 분석적인 마음을 재빨리 건너뛰어 잠재의식적 마음, 즉 운영체계 안으로 들어가 자신의 미래를 프로그래밍할 수 있음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팀은 워크숍 진행 중에 마인드 무비를 보는 와중에 심오한 경험을 했는데 심장센터에 감각이 불타오르는 듯 했고 세상이 불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몸속으로 에너지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 이후 본인을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확실하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생겼습니다. 팀은 평상시처럼 가게 문을 열었고 몇 년 전 그곳에서 방석을 사간 적이 있는 한 여인이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방석을 사간 이후로 그녀는 몇 주에 한 번씩은 꼭 가게를 찾았고 팀과 우정을 돈독히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은퇴를 한 여인은 바로 그날 가게에 들러 팀에게 유언장을 막 끝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팀이 그 유언장의 집행자가 되어주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팀은 감사하면서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인은 열쇠와 함께 유언장을 건넸고 유언장을 읽어보니 매우 놀라웠습니다. 그 유언장에는 팀 자신이 집행자일 뿐 아니라 그녀로부터 11만 달러 상당의 금화와 은화를 물려받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언장과 같이 받은 열쇠는 그 동전들이 들어있는 금고의 열쇠였습니다. 자신이 만든 마인드 무비의 그림과 그보다 더 맞아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어렸을 적에 만화경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한번 보게 되면 신기해서 계속 보게 됐었죠. 아마 그 만화경을 보던 그림이 순간 떠오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형형색색으로 있는 색종이가 흔들면 여러 패턴으로 갈라지고 또 뭉치고 하는 모습이었죠. 복잡하면서도 일정한 형태를 만드는 신비한 형태입니다. 사실은 전체의 생김새가 일부 작은 조각과 같은 거죠. 이것을 프레탈이라고 합니다. 프레탈은 자연 물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뭉게 구름과 번개도 프레탈 구조이고 산봉우리 형태와 사막 바람 언덕, 강줄기도 프레탈 구조입니다. 이 프레탈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과학적인 설명을 위해서라기보다 우리 뇌가 이것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뇌파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즉 프레탈 구조의 만화경을 통해서 트랜스 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명상으로 시각화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죠. 명상으로 뇌파를 느리게 하여 알파파, 세타파 상태로 들어가 잠재의식에 들어가는 걸 연습한 반면 이 마인드 무비는 눈을 뜨고도 잠재의식에 바로 획을 새길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합니다. 이 프레탈 패턴들은 어떤 사람, 어떤 사물도 아니고 어떤 장소, 어떤 시간이라고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사물, 대상, 장소와 시간과 관계하는 우리 뇌의 인식 네트워크들과 관련 센터들을 건너뛰게 됩니다. 생각하거나 분석하기를 멈추고 알파파 혹은 세타파로 들어가서 오른쪽 뇌망구의 활동이 활발해지기 수월한 상태가 됩니다. 여기서 잠깐 오른쪽과 왼쪽 뇌의 심피질 역할을 말씀드리면 심피질의 오른쪽 방구가 공간적, 비선언적, 추상적, 창조적인 사고를 처리하는 반면 왼쪽 방구는 논리적, 합리적, 성현적, 체계적, 수학적인 사고를 처리합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인식을 처리할 때 오른쪽 방구가 활성화되고 일상이 된 인식을 처리할 때는 왼쪽 방구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자 명상을 하는 우리에겐 오른쪽 방구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만화경으로 좀 더 손쉽게 오른쪽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실제로 워크숍에서 이 프로젝트를 실시하였고 만화경을 보고 있는 뇌 주사 사진을 보면 오른쪽 방구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책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고급과정 워크숍에서 우리는 멜라토닌 수치를 올리고 그 결과로 뇌파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어두운 방에서 만화경을 상영한다. 나는 학생들에게 긴장을 풀고 숨을 천천히 쉬라고 말한다. 호흡이 느려지면 뇌파도 느려져 베타파 상태에서 알파파 상태로 들어간다. 그때 나는 계속 몸속으로 이완에 들어가서 몸과 더 많이 접촉하라고 요구한다. 나는 학생들이 반은 자고 반은 깨어있는 상태가 되기를 바란다. 그래야 암시 감흥력이 가장 높아지며
마인드 무비의 프로그래밍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뇌를 미칠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어서 마인드 무비를 보고 있는 한 학생의 뇌는 엄청난 에너지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마인드 무비를 잠재의식에 꽂아 넣기 위해서 만화경으로 오른쪽 반구를 활성화시키고 멜라토닌 분비를 위해 어두운 방을 활용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스스로 최면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마인드 무비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는 대신 미래에 대한 기억을 만듭니다. 우리의 뇌와 몸 그리고 에너지 센터들은 전부 과거의 경험을 상기하고 반응합니다. 그런데 미래의 기억을 마치 경험처럼 받아들인다면 상상해 보세요. 미래가 이미 벌어진 일처럼 느껴지고 뇌와 몸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어 우리가 원하는 것, 성공하는 우리 자신, 목표를 이룬 우리 자신, 돈을 많이 벌게 된 우리 자신,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마인드 무비가 만들어준 미래의 기억이 일으키는 감정들을 느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몸의 생물학도 그 미래에 맞게 조정이 됩니다.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 미래를 뇌와 몸에 새기는 것은 마치 AI가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과거 데이터가 있어야 가능한 것과 같습니다. AI는 과거 데이터를 통해 연산으로 추측을 하지만 우리는 과거 데이터가 아닌 미래 데이터를 생각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인드 무비를 한번 만들어 봐야 하는데요.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비전보드를 만드는 것도 같은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비전보드는 2차원이고 마인드 무비는 3차원이라는 점에서 효과가 덜 클 것이라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영상의 마지막에 마인드 무비를 음악과 함께 만든 샘플을 보여드릴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마인드 무비 만드는 과정의 설명을 꼭 들어주세요. 우리가 마인드 무비를 보면서 느껴야 할 것들이 자연스럽고 잘 스며들려면 알고서 받아들이는 것이 더 효과가 좋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마인드 무비를 만들기 전에 한 가지 더 해야 할 것은 음악입니다. 음악은 우리 장기 기억에 엄청난 결합을 시키는 도구입니다. 음악이 불러일으키는 기억 속에 흠뻑 빠져 노래를 따라 부르거나 춤을 춘다면 그 기억에 연결된 감정들이 몸 전반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기억이 첫사랑이든 대학 시절 마지막 봄방학이든 일생 이때의 기회 앞에 섰을 때의 느낌이든 그 모든 기억들의 모든 감정과 느낌이 강하게 결합되어 있는데 이를 단번에 끄집어내는 도구가 음악입니다. 긍정적인 기억이든 부정적인 기억이든 모든 기억들의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마인드 무비를 만들 때 거기에 우리를 잠에서 깨우고 우리 존재 상태를 바꾸며 우리를 그 미래 기억의 에너지에 접속시키는 음악을 깔아준다면 어떨까요? 음악이 우리 인생의 사운드 트랙이기라도 한 것처럼 우리의 과거를 현재로 불러낸다면 같은 방식으로 미래도 현재로 불러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생각으로 저자는 다가올 인생을 위한 사운드 트랙이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원하는 것이 되어 있는 상태의 감정에서 들을 법한 음악으로 더 고양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제 음악을 넣었다면 긍정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긍정 문구는 마인드 무비를 볼 때마다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믿는 미래의 모습이 무엇인지 상기시켜 줍니다. 책에서는 다음과 같이 예시를 들었습니다. 매일 몸이 더 건강해진다. 매일 깊은 사랑을 느낀다. 부자가 된다. 필요한 것은 다 얻는다. 매일 몸이 더 젊어진다. 매일 신성이 내 삶에서 나타난다. 나의 동반자는 나와 뜻을 같이 하고 늘 솔선수범한다. 동시성이 늘 일어난다. 매일 더 온전하다고 느낀다. 면역체계가 매일 더 강해진다. 용기 있게 살아간다. 나는 뭐든 할 수 있는 천재다. 내 안에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힘을 항상 자각한다. 나 자신을 믿는다. 미지의 것을 받아들인다. 요청하면 영의 응답을 받는다. 마인드 무비는 언제든지 봐도 되지만 저자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잠들기 직전에 볼 것을 추천합니다. 이때가 암시 감흥력이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일어나자마자 보면 긍정적인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으며 미래는 물론이고 바로 그날 이루고 싶은 것을 잘 알아차리고 그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인드 무비를 볼 때는 만화경을 먼저 본 상태이기 때문에 집중이 잘 되겠지만 TV 보면서 밥 먹듯이 보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꼭 집중해서 봐야 합니다. 이제 마인드무비를 샘플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책에서는 만화경을 8분, 마인드무비를 8분이라 하였는데 샘플로 만든 것이니 만화경을 30초, 마인드무비도 30초로 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원하는 사진들과 음악이 나왔다고 상상해 보시면 어떠세요? 여러분도 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요즘 영상 만드는 무료 프로그램들이 많고 클릭 몇 번이면 가능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생각이든 도구든 명상이든 모든 걸 다 해결해주는 완벽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원하는 목표 혹은 성공에 좀 더 쉽게 다가가기 위한 미치를 위한 도구일 뿐 모든 것은 실천을 해야 이룰 수 있습니다. 배움의 요체는 실천입니다.